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의 주요 이슈,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유철 의원이 합의 추대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사실상 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이렇게 큰 파문을 이었고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문으로 친박 대 비박이 굉장히 격화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정리가 됐는데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경선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또다시 친박 비박이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친박이든 비박이든 간에 계파색이 좀 엷은 그리고 청와대하고 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합의 추대를 하자 이런 게 당내 거의 대부분의 분위기고 또 실제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런닝메이트로 했던 그 원유철 정책위 의장을 지금 거의 합의 추대하는 분위기고요. 정책위 의장으로는 부산에 지금 김정은 의원을 런닝메이트로 해서 그렇게 거의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 내정자든 아니면 정책위 의장, 김정은 정책위 의장 내정자든 간에 이 두 분 다 언론으로는 비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비박으로서의 엄청나게 강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 평택이지 않습니까? 사선 의원이고 비박 색채가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런닝메이트를 했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비박 색깔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김정은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가 부산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하고 가깝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우려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2013년도에 미국을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친박하고 비박을 걸쳐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계파색이 엷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합의 추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합의 추대는 결국 새누리당 내의 친박 비박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겠다라는 지도부의 판단인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원유철 현 거론되고 있는 원내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둘이 러닝메이트로 같은 색깔을 지니고 일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을 이어간다는 측면은 있지만 좀 뭔가 바꿔보려는 이 사태를 좀 봉합하고 새로 해보려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카드인가라는 또 반대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4대 국정과 개혁과제 사실 정책위 의장으로서 그동안에 그걸 꿰뚫고 예열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교감대를 의원들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개파색이 아주 엷은 그런 수도권의 사선 의원이다 이런 측면이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김무성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원내대표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일단은 친박계하고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불거진 내용을 일단은 수습하려는 그런 무난한 카드로서 당청 관계를 어떻게 하면 무난하게 복원하면서 가야 되느냐. 그래서 후속타로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 문제까지 한 세트로 보는데요. 원유철 원내대표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된 카드다.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양 계파가 합의하면서 무난하게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이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 카드가 굉장히 무난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배종찬 본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카드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지요? 이 새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바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지도부 구성의 원만함이라는 점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추대되는 것은 바로 이 정책, 이 지도부, 이 당청 관계의 어떤 연속성입니다.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개파색이 옅은 원유철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어떤 갈등 관계를 봉합하는 데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내년 총선 역할론입니다. 이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사선 의원으로서 평택이거든요. 평택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이 혼란한 이 감염되는 사태가
노출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타를 했던 지역이었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안산과도 가까운 지역이기도 네. 하고요. 이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석수가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한 원 의원의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김정은 대표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이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부산에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여론, 이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가 이 출마를 하든 출마하지 않든 말 그대로 낙동강 벨트를 주위로 매우 민감한 네. 한판 승부가 예고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원만함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원유철 의원, 김정은 의원, 공이 이 당내에서의 어떤 반응, 의원들의 반응 자체가 원만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관계를 봉합하고 바로 어제의 아픔을 품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이 원유철 그리고 김정은 의원들이 이 원내에서는 원만함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 지도부의 역할이 대통령과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 더 넓게는 새누리당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원만함으로 평가받았던 이들이 대통령을 두고서 이제는 당청 관계의 조정 역할을 얼마나 잘해내느냐에 대한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거나 이 새누리당 지지층이 바라보기에는 과연 어제의 아픔을 품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숙제를 현명하게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그걸 보는 것도 앞으로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번 그 원내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파문에 한 축을 맞지 않았습니까? 뭐 수평적 당청 관계를 김무성 대표로 인해서 깨졌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내일 모레면 취임 1주년을 맞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선거의 왕자라는 닉네임도 얻었는데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4일이면 이제 1주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체로 여당 원내대표로서 집권 초반기이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그 행보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작업들은 상당히 했죠. 5.18을 간다든지 아니면 봉화마을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었지만 네. 본인 입으로 얘기한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수평적 당청 관계를 얘기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했고요. 네. 또 뭐 개헌 문제를 가지고 그 상하이에서 발언을 세게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사과하고 네. 뭐 이렇게 그 뭔가 본인의 자율적인 행동을 해보려다가 대통령한테 숙이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 때는 초기에는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의원들 다수가 재신임을 해주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뭐 유임하고 이런 스탠스로 이제 갔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는 신호를 세게 보내니까 결국은 대통령 쪽으로 또 힘이 기울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른바 가을짓자 행보를 했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집권 초기에 지금 3년 차인데 절반이 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의 독자적 힘을 갖기는 쉽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0년도 6월 달에 그 세종시 특별법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 반대 표결을 주도했습니다. 네.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3년 차에 딱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네네. 이런 시점인데 그때는 왜 통했느냐. 두 가지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기는 같아요. 시기는 같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이 그때는 2년 정도 총선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대통령 눈치를 상당히 좀 안 봐도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30%를 넘고 있는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의원 개개인이. 네. 이게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당시에 박근혜 그 대표였나요? 박근혜 의원은 유력한 차기 주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한나라당 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음 차기는 무조건 박근혜 의원이다, 박근혜 대표다, 이렇게 명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김무성 대표는 다음은 김무성이다라고 확언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감이 아무래도 그때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게감의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본인이 바로 서보려고 했지만은 현실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의원 개개인이 가지는 뭐 대통령에 대한 눈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김무성호의 또 하나의 과제, 본인이 내건 혁신안 중에 하나가 완전 국민 경선제, 공천의 문화를 기존의 국민들을 통해서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성사돼서 실현된 케이스가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상황에서 이 부분도 김무성호가 앞으로 어떻게 순항을 하고 차기 대권까지 뭐 총선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친박 비박 간의 그 논쟁의 핵심도 결국은 공천권인데요. 겉모습이야 명분론으로 싸우고 있지만은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 말이죠. 이거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성공할까? 제가 이거 고민이고 왜냐하면 원래 이제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 정치가 핵심인데 정당 정치의 핵심은 뭡니까? 정당이 유능한 정치 신인들을 각 당의 정책의 철학과 비전에 맞는 후보들을 발굴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건데 그러면은 뭐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로 야당과 함께 같이 할지 따로 할지는 앞으로 합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선 룰을 만들어서 간다는 것.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노선 자체는 정당 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과연 김무성 대표가 자기 독자적인 공천 제도를 명분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겠느냐. 네. 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7.14 전당대회 이후에 수평적인 당청 관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래 권력을 만들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그런 추진력, 주위의 그런 여러 의견들이 결집이 돼서 나름대로 지금 여론을 형성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상에 걸맞게 지금 정치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역시 앞으로 개파 간의 조정이라든지 밀실의 담합을 통해서 많은 그런 난관이 예상되고요. 당대표 혼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원내대표 문제도 다른 개파의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 앞으로 사무총장 문제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 그 정치권 인물들 중에서 뭐 신문, 뭐 인터넷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가장 많은 언급되고 가장 많이 머리 기사로 다뤄진 인물을 꼽아라라고 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여론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배종찬 본부장께서 여론조사 결과 저희 준비된 그래픽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그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전국적인 주목도는 얻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의 인심을 잃은 것은 앞으로의 숙제로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과의 대립 국면에서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 강자보다는 약자를 더 응원하는 이런 심리가 작동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깜짝 1위입니다. 지금 1위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제치고 네, 오차 범위 내기는 한데요. 네.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 19.2%로 깜짝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1위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유승민,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 또는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한 조치가 싫어서라고 하는 반응이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새누리당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부정평가를 해왔던 그런 층에서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대 화이트 칼라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지평이 넓혀진 것은 네.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태의 변만으로는 차기 이 잠룡으로서의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어가는가도 중요할 테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대구 경북 지역 의원으로서는 전국적인 주목도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얻은 것은 주목 효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이 차기 대권이든 차기의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비전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이든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실천력이 있는 컨텐츠를 얼마나 많은 주변의 의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공감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짝 1위는 또는 깜짝 1위는 앞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인한 어떤 이유가 크기 때문에 예. 향후에 어떤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앞으로 정치적인 위상은 결국은 그가 앞으로 그동안에 그가 주장해온 그런 정치 담론들,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론, 뭐 우리 보수주의도 여러 보수가 있습니다만 따뜻한 보수라고 해서 기존의 합리적인 보수론과 야권 차별화하는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께서 지금 중도지대에서 합리적인 분들의 많은 지지층과 또 호남 지역의 지지층, 충청 지역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지지층을 끌고 가고 있는데 네. 과연 앞으로 미래의 권력을 만들어 가는데 그가 정치적으로 크려면은 그럼 경제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정치 철학적 기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 담론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 과연 원내대표를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갔을 때 그가 다른 의원들과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런 국가적인 정책 담론을 과연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큰 성패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그 시기의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총선 즈음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구원투수로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이라면 유승민 대표의 그 존재 가치가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현재 그 집권 이제 4년 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이면 총선 임박해서 정권 심판론이 많이 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집권당이 쉽지 않은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점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이 좀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총선이 끝나고 그 다음은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그 지금 방금 얘기하는 정통 보수층,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통 보수층만 가지고 과연 집권할 수 있느냐? 집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서 또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지역별로 이제 여론조사 쭉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계층별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로 보면 30, 40대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중간층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 효과라고 보고요. 반대로 야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이제 뭐 중도층에 대한 뭐 영토 확장,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정도로 접근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지금 뭐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세대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종찬 본부장님 뭐 말씀 네, 김성규 교수님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유 전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앞으로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내용입니다. 내용은 사태의 변에 담겼던 내용, 참 듣기는 좋은 이야기고 일부에서는 뭐 감동적이었다는 이야기까지 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거든요. 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내용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 또 정치는 결국 컨텐츠, 내용과 시간입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만큼 유 전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을 부각시키는 힘듭니다. 아무래도 무게의 중심은 대통령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총선까지의 한 국면,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 대선까지의 또 다른 중요한 한 국면, 그리고 대선 이후로 살펴본다면 이 총선까지는 유 전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높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대선까지라도 이 대통령의 역할은 또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이러한 유 전 원내대표 이름이 거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갈등 관계는 다음 대선도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총선 이후의 대선까지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묘한 어떤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유 전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본인의 길, 소위 꿈으로 표현했나요?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그리고 2018년에는 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7회 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바로 이 선거를 앞두고는 전국적인 인지도와 주목을 받는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 전 원내대표의 길 그리고 꿈은 시간과 내용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유 원내대표께서 만일 지역구가 서울의 뭐 종로라든지 서울 시내 같으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 2005년도에 박근혜 그 당시 당 대표 비대위원장께서 그 보궐선거에서 거의 그냥 픽업해서 만들어준 지역구 아닙니까? 내리 3선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TK 정서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당분간 권력이 반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논리들이 아직은 좀 성숙되지 못했고 좀 때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지적하고 유승민 싶습니다.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과연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아닌 또 다른 도전을 자신의 다음 행보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일 넘게 공백이 있었던 공석이었던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에 현기환 전 의원이 내적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교집합 정도로 불리면서 또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네 번째 아닙니까 정무수석이 그 이정현, 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그러니까 대체로 뭐 초선 의원 출신이고 그다음에 뭐 외교관 출신이고 해서 당청 간의 관계에서 뭔 조율이나 어떤 독자적인 자율성을 갖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인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을 당에 잘 전달해주는 뭐 그런 정도였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야당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어떤 그 국회를 풀어나가는데 야당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당과의 접촉면이 좀 있어야 되고 그 야당의 의견을 적절하게 청와대에 또 그 전달도 하고 이런 역할에서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기환 정무수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바라봤던 그런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그 현기환 정무수석이 19대 그 새누리당 그 공천심사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불출마를 하고 청와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공천심사위원을 했다는 것은 당시 19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인 걸 다 거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적 자료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천 과정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당청 갈등의 핵심 정치적인 의미는 청와대가 당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결국 공천권에 대한 확대로 이어질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은 현기환 정무수석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 중에 하나는 내년 총선 공천에 청와대의 의중을 당에 정확히 그 관철시키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 뭐 당청 관계를 시급하게 풀어야 될 임무도 있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김 교수님 정확한 지적하셨고 일단 정무수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필요 조건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성입니다. 우리 지금 차관급인데 지금 46대 정무수석으로 임명이 됐는데 정무수석 밑에 정무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 치안비서관, 그다음에 국민소통비서관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내 뭐 정치 인생의 어머니다 뭐 이런 정도로 신뢰성이 있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하고는 호영호지 않은 친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에서는 임명된 정무수석 중에서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예.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보여준 정치적인 그런 행태, 특수성이 과연 현기화라는 카드를 통해서 좀 바뀔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지금 아마 퀘스천 마크 보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기환 수석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시각도 물론 빠지지는 않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하느냐 또 정치 생명의 어머니라고 했던 대통령을 이러한 소통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바로 대통령이 독단적이다. 그리고 소통이 미흡하다. 그리고 당청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정무수석이 새 역할을 해주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당청 간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조정 능력을 하느냐. 일방 통행식으로 단순 전달하는 것이 되어서는 이 당 내에서도 그리고 당대표 입장도 묘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바라보는 지지층들도 당청 갈등이 극복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야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야권과의 관계에 의해서 야권이 주장하는 바를 얼마만큼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종의 메신저 역할만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변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러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에 걸맞는 역할, 즉 정치 생명의 어머니라고는 이 대통령에게도 썰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될 때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이 될 때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의 이미지도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문제로 그리고 또 당청 갈등 문제로 한 달 넘게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렇다 해도 야당에서 뭐 강 건너 팔짱 끼고 불구경하듯이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신당 창당 조짐 결국은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올 텐데 이 부분 굉장히 좀 활발하게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뭐 10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현주소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의 어떤 당 장악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이라든가 뭐 또 혁신위원회에서 3차까지 안을 내놨는데 그 3차까지 아니라는 게 지금 혁신위를 띄운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당내 어떤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혁신위가 아니거든요. 네. 승리하는 정당,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혁신위를 띄웠다면은 뭔가 큰 아젠다를 던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전에 나왔던 얘기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당을 폐지하겠다. 네. 원내정당을 하겠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공천은. 그럼 뭐 각 계파에 상관없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인재들이 와서 오픈 프라이머리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던지면 되는 것을 무슨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총장 제도를 폐지하고 뭐 무슨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아무 감흥이 없어요. 국민들은 말이에요. 야당이 바로 서고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고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법도 내놓고 대안도 내놓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문제 경제 정책이 잘못된다는 것을 비판도 하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큰 틀의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하고 국민들이 별로 관심 안 쓰는 당내 자기네끼리 친노 비노 간의 그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얘기 좁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 관심을 끊겠습니까? 네. 난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아픈 소리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야당에 아마 혁신위가 이번에 7번째로 꾸려지는데 좋은 내용들 다 나왔어요. 그동안에. 실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도가 나쁘지 않아요.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 스스로가 바뀌어야지 야당도 살고 한국 정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지난번 재보선 참패한 문재인 대표 문제 많다고 리더십 바꾸자고 하는데 본인은 앉아서 그냥 있겠다는 거고 다른 이야기 백날 해봤자 비노 세력에서 인정을 합니까? 국민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당이 사는 길은 정말로 경제정당으로 나갈 때 어떤 비전과 어떤 혁신을 가지고 정책으로 연결하냐.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 혁신적으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말로 원내는 원내대표가 하고 당무대표까지 포괄하는 이런 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야당 개혁안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이 상태에서 친노 대 비노의 어떤 그 삿바 싸움을 마무리하는 이런 그 야합적인 이런 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배종찬 본부장께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야당의 모습들 앞으로 어떤 면들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고 치료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에 맞는 응급 처방이 가장 필요해 봅니다. 병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7일부터 9일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8%였는데 전체 질문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주 전라 심장 아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48%가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9%, 20%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호남 정치에 지금 정책 서비스가 실종되었고 정당이 사유화되었다고 분노하고 있는 이 호남 민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당대표의 발걸음은 강원도가 아니라 바로 심장 아성인 호남 광주였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그나마 또 외톨이 현장 간담회라는 그 신문 기사들로 이렇게 도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갈 길이 멀고 또 해야 할 것도 많고 앞으로 정치권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음 주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